경기 시흥시 교각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 제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서울 세종대로와 을지로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집회에 이어 행진이 예정돼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정 기능은 최대한 덜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서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추진됐던 움직이는 다리 가동교 계획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정부 예산 13억 원이 들어간 설계는 무용지물이 됐고 협력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밤사이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으로 9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고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편성 개편과 함께 새로운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루 뉴스의 출발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추후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는 거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주기로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의장이 협의를 이끌어가고 있다며 어느 순간 결심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갖고 처음으로 소통했지만 회담 후에도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일소에 해소되진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숙고 끝에 야당의 주장에 답변한 만큼 부정적인 반응만 보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많이 듣겠다 이렇게 회담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 네,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5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압박했고 여당은 민생과 관련 없는 본회의는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5월 2일 본회의에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겁니다. 5월 2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겁니다.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쟁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쟁법을 처리하는 게 주가 되고 마지못해 그 민생법안 한두 개를 끼워 넣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대 노총이 제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오늘 서울 도심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도 같은 시각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4 세계노동절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집회 이후 용산 방향으로 행진을 계획하고 있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고가교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시흥 사고 현장입니다. 네,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4시 반쯤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까지 13시간 넘게 흘렀는데요. 사고 당시엔 일대 도로가 통제됐지만 현장 수습이 끝난 지금은 모두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른 새벽이라 경찰이나 현장 인력이 나와 있진 않고 사고 현장도 별다른 통제 없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무너져 내린 구조물이 처참하게 부서진 채 바닥에 방치되어 있고 구조물을 들었던 크레인도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다리 기둥 위에 50m가 넘는 콘크리트 빔을 크레인으로 매달아서 올리던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 콘크리트 빔 9개가 최종적으로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구조인데 이 빔을 올리다 도미노처럼 붕괴 사고가 난 겁니다. 이곳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했던 소방은 모두 7명을 구조했습니다. 교각 위에 있던 작업자가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나머지 현장 인력 5명과 시민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해 SK 에코플랜트가 시공해왔습니다.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월곶동 일대를 연결하는 서해안선 우회도로입니다. 경찰은 오늘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시공사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고 안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시흥 사고 현장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그동안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총선 참패를 계기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과거 논란이 됐던 사정 기능은 최대한 덜어낸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이후 대통령실 조직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정수석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 민심과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왜 부활시켰는지 이해가 간다고 언급한 겁니다. 옛 민정수석실은 공직비리 감시와 사정 총괄, 여론 파악 등을 담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장악해왔다며 폐지 의사를 밝혀왔고 당선 후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2년, 민심 청취 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한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공식화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은 무엇보다 국정기조에 대한 민심 등을 현장에서 파악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현재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옮겨가고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폐지했던 자리인 만큼 과거 논란이 된 사정기능은 뺀다는 방침으로 대안명칭으로 법률수석실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사정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일찍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사정기관들을 강하게 좀 흔들림 없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법률수석실이 그런 의도하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고. 여당의 총선 참패로 각종 특검법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정기능 강화라는 의구심을 피하며 실제 민심에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가 민정수석실 부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거론된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야의 결단만 남은 단계인데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양측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연금개혁 관련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수용을 독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자 국회에서 진행된 연금개혁특위는 회의 시작부터 대통령 진입파악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야는 일단 지난 2022년 10월부터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가며 공론화 과정 등에 수십억 예산을 쓴 만큼 21대 임기 내 성과를 내자는 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민대표단이 공론화 결과로 내놓은 소득 보장안을 두고 갑론을 박은 여전했습니다. 소득 보장안은 보험료율만 올리는 재정 안정안과 비교하면 보장률도 높이고 보험료율도 올리는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선택지인데 재정 적자와 미래세대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온 여당 위원들은 공론화 과정을 주로 문제 삼았습니다. 소득 보장안을 선택하게끔 설계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데다 부담이 더 커질 미래세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태어난 그런 그 아가에게 뭐 말은 못하겠지만 네가 40살 됐을 때 네 소득의 43% 내야 되는데 괜찮겠니? 그러면은 싫어요 그러겠죠. 반면 소득 보장안을 지지해온 야당 측에선 재정 적자를 강조하는 자료를 냈다며 정부 쪽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공론화 과정 역시 시민대표단이 사안을 직접 공부하며 여러 차례 생각을 바꿀 정도로 밀도 있게 이뤄졌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4.5%를 적용해가지고 누진 적자가 엄청 많이 나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보고서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보고서에 있다고 느껴져요. 이젠 여야가 결단만 내리고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는데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특위의 결정입니다. 다음 연금특위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금 재정은 더 악화돼 또 미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러시아 방문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소식을 잇따라 전하며 러시아와의 친밀한 관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첫 러시아 방문 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러시아 공산당 등 러시아 정당과 친북 러시아 단체가 참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발언을 마친 뒤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동 강화로 두 나라 친선 협조 관계가 100년 대계로 이어질 거란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처럼 무인기와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해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거나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정보당국이 분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3년 테러 정세와 2024년 전방 책자에서 북한과 하마스 사이 군사훈련, 전술교류 등 연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탈북민과 요인 위해 접경지역 총포격 등 물리적 공격을 비롯해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 등 심리전을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신의를 다했다며 하마스 지도부가 협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연일 압박했습니다. 다만 휴전과 무관하게 라파에 진격하겠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휴전 협상 타결이 머지 않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백악관은 연일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이 제안한 협상안은 신의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 타결을 위해 이스라엘이 진지하게 내놓은 제안인 만큼 하마스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협상 타결을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실용적으로 접근해도 좋은 협상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wouldn't say that we're overly confident, Aurelia. I would say we're being very pragmatic about this. This is a good proposal. It's a really good proposal.
and Hamas ought to jump at it.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인도적 지원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가자지구 구호 활동 개선을 위한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하마스에는 휴전한 수용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에는 인도적 지원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의견차도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남쪽에 있는 라파 공격에 대해서 그렇다고요? 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상안은 6주 동안 전쟁을 멈추는 대신 하마스가 인질 33명을 석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은 협상 타결이 임박한 시점에 나온 네타냐후 총리의 라파 공격 강행 의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난민 150만 명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을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민간인 안전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라파의 지상작전이 이루어져선 안 된다며 이스라엘과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an area that continues to be an important conduit for humanitarian aid as well as the safe departure of foreign nationals. And so any kind of operation that does not address some of these key concerns would certainly be opposed by us. 이 협상안 수용 시한과 관련해서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5월 1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마스가 협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백악관은 시간이 중요하다면서도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사우디와 요르단 방문을 마친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이스라엘을 찾아 라파 공격과 또 휴전 협상 진행 상황 등을 놓고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어젯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는 밤사이 9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겨서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건물 주변으론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 한 세대에서 난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 50대 남성 거주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 등 5명이 구조됐고 28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자정 무렵 경기 김포시 구례동 일대에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지 9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5분도 안 돼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지만 승강기 갇힘 사고 등 피해 신고가 20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역사한 승강장에 짐을 든 승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사번홈에 가셔서 아까 그 열차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남 진주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창원 중앙역에서 멈춰섰습니다. 갑작스러운 기관사의 건강 이상으로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열차에서 내린 승객 316명은 승무원 교대가 이뤄질 때까지 40분가량 대기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건강 이상을 호소한 기관사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올해 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10대 2명을 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사가 그동안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있고 119 구급차가 도착해 있습니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교차로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던 10대 자매들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충남 공주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부장교사 A씨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쿵 소리가 나서 이제 밖을 나갔더니 차가 이제 서 있었고 여학생 둘이 이제 넘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제 가해자분은 이제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발생 넉 달이 다 돼가지만 A씨는 아무 문제 없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징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은 보고받은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큰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추가 조사나 교육청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A씨에게 엄중 경고를 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와 충남도 교육청이 정확한 사고 내용을 파악한 건 수사 개시와 검찰 송치 통보가 이뤄진 지난 3월로 사고 발생 2달 만이었습니다. 다친 피해자들이 제대로 조사받지 못해 경찰 통보가 늦어진 건데 도교육청은 사고 내용을 파악한 뒤에도 이번 사건이 교사의 직위 해제 성립 요건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부장을 맡고 계세요. 대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이나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직위 해제와 별도로 징계 의결 요구는 수사 개시 통보 이후 한 달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A씨가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최대 파면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가 명확한 만큼 빠르게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올해 들어 100일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0배나 넘게 폭증했습니다.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하는 건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100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감염될 때 걸리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열은 심하지 않은 대신 콧물이나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되고 구토나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명이 최대 17명까지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강한 질병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지난 24일 기준 100일의 환자가 올해 들어 36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33배나 폭증한 수치이고 최근 10년 동안을 봐도 가장 많이 발병한 수준입니다. 나이대를 보면 12살 이하 어린이가 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13살에서 19살 사이가 25%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질병청은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1살 미만 영아는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접종해야 하고 4살에서 12살 사이에도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두 잘 알고 있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도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도 100일의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 더욱 걱정입니다. 이미 백신이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처럼 번지지는 않겠지만 질병 예방은 언제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네, 사건 사고 소식 한 줄 뉴스입니다.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7억여 원을 세탁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명품 시계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까지 동원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775건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 통제구역에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속여 38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새벽 술에 취한 여제자를 경기 김포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대학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용암동 사거리에서 SUV와 승용차가 충돌한 뒤 반대편 차로로 돌진하면서 도로변에서 트럭 적재물을 내리던 60대 작업자가 치여 숨졌습니다. 종단 내 간부급 승려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불교 종단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예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재작년 1월부터 반년에 걸쳐 부하 직원 2명으로부터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5월의 첫날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남부와 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린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자, 어느덧 5월로 접어들었는데 오늘 날씨 어떤가요? 네, 오늘도 다소 변덕스러운 봄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근길인 현재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빛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낮 동안 하늘이 점차 맑아지며 기온도 제법 오르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곳곳으로 비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딘가요? 네, 호남 내륙과 영남 제주도인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는 아침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남부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호남 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남부와 달리 중부지방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면서 낮 동안 따뜻하다고요? 네, 오늘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조금 다르듯이 기온에서도 차이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반면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또다시 때이른 여름더위가 찾아오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낮추면서 방역조치 법적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들의 선제검사 의무 역시 권고로 바뀝니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5일에서 주요 증상이 호전된 뒤 24시간 경과시까지로 완화됩니다. 또 고위험군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 검사비 지원을 제외하고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파격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갈등의 끝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이나 의대생 모두 5월이 지나면 돌아올 이유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서둘러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계속되는 갈등, 김주영 기자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상당수가 병원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도 교실을 떠났습니다. 기본적인 의견 검토조차 없이 의료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는 젊은 의료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외면받았습니다. 5월이 지나면 전공의 수련이나 의대생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휴진과 사직에 동참하는 의사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갈등의 핵심 주체인 정부와 의사들 모두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원점 재검토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의료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칠까 우려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정원 확대에도 반대지만 섣불리 대화의 장으로 들어갔다가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당할까 걱정합니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회동했을 때 의사 집단 내부의 비판도 비슷한 결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도 의정 갈등 문제가 다뤄졌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 정부 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정 간 대화가 수면 위로 좀처럼 떠오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 어느 한쪽에 결단이 없는 한 문제는 계속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다시 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와 네이버는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 측 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네이버 측 문제여서 제3자가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 야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에 2차례에 걸쳐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 총 19만여 가구에 누락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를 정정했습니다. 잘못된 내용은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을 실제보다 적게 발표했는데 모두 합쳐 19만 2천 가구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공급 규모는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통계 누락으로 정부 정책 수립은 물론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결정과 민간 사업에도 잘못된 근거를 제공한 셈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될 텐데요.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매파적 동결이 유력합니다. 현재 금리 동결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시장이 주목하는 건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금리 전망치가 담기는 점도표 발표가 없다 보니 모든 관심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발언에 쏠리고 있습니다. The recent data have clearly not given us greater confidence and instead indicate that it's likely to take longer than expected to achieve that confidence. 실제로 최근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은 2.8%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한 2% 물가와 더 멀어지면서 금리 인하 전망을 어둡게 했습니다. 지난 FOMC 회의 때 밝힌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아예 올해 모두 동결하거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올릴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나 홀로 호황이었던 미국 경제가 다소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까지 열어두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9월 금리 인하 정도, 올해 동결 가능성도 저도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상승은 조금 저는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금리를 인상한다? 그거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에 정말 치명적인. 한국은행도 물가 불안과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로 섣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큰 만큼 이번 FOMC 발표 직후 이루어질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우리나라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습니다. 단기 국가신용등급도 기존의 A-1+를 유지했고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2.2%로 내다봤고 앞으로 3년간의 성장률은 연간 2%에 근접하거나 웃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5월 1일) 이 시각 세계NN입니다. 미국에서 범죄 용의자가 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총격전으로 4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현장으로 돌진합니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는 용의자가 있는 주택을 향해 총을 겨누고 차량들은 주택 주변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난데없는 총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I heard the gunfire and just ambulance, police, everything just everywhere. Just start rushing down. I got out. When I walked down, I'm nervous. I just wanted to cry because I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Then cops started rushing in. And by the time we were standing here, this whole street just immediately got filled up.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시 주택가에서 범죄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Today's an absolute tragic day for the city of Charlotte and for the profession of law enforcement. Today we lost some heroes that are out to just simply trying to keep our community safe. 3시간 대치 끝에 용의자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2명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소지한 중범죄 용의자에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접근하던 중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4만 5천여 명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미국에서는 앞서 지난 20일 저녁에도 마을 축제가 열리던 테네시주의 한 공원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국 해경선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카버러 암초, 중국명 황옌다오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 2척의 물대포 공격을 가해 한 척이 파손됐다고 필리핀 해경이 밝혔습니다. 공격당한 필리핀 선박은 수산청 소속 한 척과 해경선 한 척으로 이 일대에서 조업하는 필리핀 어선에 식량과 연료를 보급하고 주변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경선 4척을 포함한 중국 선박 10척이 나타나 필리핀 선박들을 방해하고 물대포 공격을 가했다고 필리핀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엘니뇨의 영향으로 케냐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3월 이후에만 최소한 160여 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케냐 내무부는 3월 우기가 시작한 이후 수도 나이로비와 서부 중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이마히우 지역에선 마을 인근의 댐이 무너져 한꺼번에 4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3주차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담당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9,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뉴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핵심 증인과 배심원, 검사 등 재판 관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적법한 명령을 지속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암 진단을 받은 이후 거의 3달 만에 처음으로 대외 업무에 나선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찰스 3세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부인 커빌라 왕비와 함께 런던에 있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병원 맥밀런 암센터를 찾아 의료진과 한 환자들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찰스 3세는 병원 앞에서 몸 상태가 어떤지 묻는 취재진에 많이 좋아졌다고 답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30대 남성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3살 소년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쯤 런던 북동부 헤인호트에서 30대 남성이 주택을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한 뒤 지하철역 안팎을 오가며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13살 소년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범인과 대치하던 경찰관 2명과 시민 2명이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집속탄으로 폭격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데사 주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저녁 6시 30분쯤 오데사 학교와 주거용 건물 등 민간 시설에 미사일이 떨어져 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집속탄이 탑재된 러시아군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이 해변에 있는 이른바 해리포터 성의 명중에 큰 불이 나면서 희생자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표 축제인 서울페스타 2024가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 서울페스타는 시민과 전 세계인이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인조이 올댓 서울을 주제로 오늘부터 6일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국내외 관광객 4천여 명이 참석하는 K-팝 공연이 열리고 행사 기간 서울광장은 파티장으로 광화문 광장은 놀이공간으로 꾸며지며 노을공원에선 K-바비큐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서울의 궁궐에서 각종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열도를 맞으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봄철 문화관광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세종대왕이 유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침내 훈민정음을 세상에 펴냅니다. 새로 28글자를 맹가하노니 사람마다 수빈이겨 날로 승해. 역대왕의 신주를 모신 종묘에 훈민정음 반포를 날리는 성대한 종묘 제례악이 봄밤을 수놓습니다. 창덕궁 선정전에서는 궁중음악과 의상, 춤이 한데 어우러진 초용모와 궁중 건무도 매일 관람객을 맞습니다.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궁을 보러 왔는데 자주 올 수는 없지만 더 좋은 것 같고 궁에서 이런 거 보기 힘든데 마침 시간이 잘 맞아서 보게 돼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통 공예품도 궁궐 나들이에 나섭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장인과 작가들이 궁궐에 어울리는 빛과 먹, 색을 주제로 대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배우 박해일 씨는 음성 안내로 힘을 보탰습니다. 자연과 비할 데 없는 조화를 이루며 가장 한국적인 궁으로 평가받는 창덕궁에서 산책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나요? 작년에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사전 예매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각종 체험, 전시, 공연 프로그램을 예약 없이 현장에 오시면 즉석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행사가 입소문을 타면서 궁궐 5곳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판매가 크게 늘었고 해외에서 더 인기입니다. 올해 궁중문화축전에는 외국인 20만 명을 포함해 10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보입니다. 봄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문화 상품으로 축제가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차세대 한인 동포들이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참가를 계기로 모처럼 모국에 왔습니다. 참가자들은 나흘 일정으로 차세대 한인들의 정체성 함양과 또 거주국의 선진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한인 차세대 대회 개회식 현장에 강현정 PD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브라질 한인들의 정체성 고민 등을 팟캐스트로 공유해온 동포 2세 유강희 씨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일한 한인 치과 의사 송채은 씨까지 전 세계 20개 나라의 언론계와 법조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차세대 동포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4년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상 못하는 행사를 왔기 때문에요. 아직도 뭐라 해야 될까요?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아까 비디오를 이제 시작하면서 계속 심장 조금 더 세게 떨리고요. 한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저 역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나눠보고 또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오는 6월 개청 1년을 맞는 재외동포청은 올해 행사에 특별히 입양동포와 고려인 동포 등 소외 지역 동포들도 초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 expect to make many new friends and build connections, hopefully for a long time, maybe for life. I expect to understand the culture even better, and I expect to strengthen my overall relationship with Korea. 한인 이주 역사가 길어지면서 최근 전 세계 한인 사회 곳곳에서는 차세대 한민족 정체성 문제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차세대 대회는 다음 세대 동포들에게 정체성 함량은 물론 한인 커뮤니티 간 네트워크를 다지는 계기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a chance to get to know other Koreans from around the world, and we have a shared goal to promote Korean culture back in our home countries, and it's a great way to meet other future leaders. 대회 개회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우고 또 각기 거주국의 선진 한국을 알리는 데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차세대 동포들이 조국에 대해서 진정한 자긍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그리고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발전상을 해외에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인 차세대 동포 대표들은 나흘 일정으로 모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YTN 월드 강현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 공적을 재평가하고 추가 발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 계승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독립운동 공적 재평가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심사기준 마련과 함께 재심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YTN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